불상. 고구려 금동 열의 입상. 고구려 불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엄숙한 얼굴인지 웃음을 머금은 얼굴인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다. 그러나 오래 열심히 또 보면 그 옅은 웃음의 뜻과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껴 알게 된다. 이러한 미소를 미학적으로 고졸의 미소라고도 부르지만 어쨌든 담담하고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우리는 먼저 그 미소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미소의 본고장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맨 먼저 불교를 전해준 중국의 북위 시대의 불교 미술에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미소를 한국인의 미소로 바꾸기란 누구 한 사람의 의욕이나 솜씨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뿐더러 오랜 시간을 두고 민족적인 조형 소질을 연마하지 않으면 남의 흉내에만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삼국시대 예술가들은 외국에서 받아들인 이러한 고답적인 아름다움을 재빨리 민족 양식으로 변형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 연가 7년에 만들어진 고구려 금동 열의 입상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구려에 맨 먼저 불교를 전해준 중국의 북이식 불상 양식을 짙게 간직하고는 있으면서도 비례의 아름다움이나 입체 조각을 다룬 솜씨 같은 데서 이미 한국 냄새가 분명하게 풍기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따라서 벌써 생경한 남의 미소가 아니요 우리 곳으로 사겨가는 과정을 역력하게 보여준 신기한 우리의 미소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식 불상들이 초기의 백제 불상의 발달의 바탕이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라 불상 조각의 성립의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다. 말하자면 현란한 신라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이 이러한 고구려 불상 조각가들의 손에서 움텄다는 말이 된다. 완전한 아름다움 같으면서도 어디엔가 좀 더 손질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겨놓고 있고, 또 막상 손을 대려면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우리 삼국시대의 불상들은 신기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 시대 중국 불상들이 지니는 도도한 자세나 엄정한 미소에 비하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설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미소이거니 하면 함께 따라 미소 지어 보고 싶어진다. 백제 석조열의 좌상. 1936년 가을 충청남도 부여군 규안면 군수리에 있는 백제시대 옛 절터를 발굴 조사하고 있던 조사단은 목조탑 자리 탑심 초석 바로 아래 지하 사척의 위치에 황금빛의 눈이 부신 아름다운 금동 보살 부처 하나를 발견하고 환성을 올렸다. 그러나 이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보살 부처로부터 다시 일척 아래에서 유백색의 흰 곱돌로 단정하게 조각된 열의 좌상 하나를 또 발견해냈다. 이제까지 매우 예가 드물던 백제시대 부처님 두 분을 한 곳에서 발견했다는 것과 또 여기에 연이어 발굴된 가람 배치와 화상전들의 놀라운 솜씨 때문에 이 절터의 이름은 대번에 학계에 널리 떨치게 되었다. 이 석조 열의 좌상은 바로 그때의 것으로 크기는 비록 13.5cm에 불과한 작은 작품이지만 시대적인 뚜렷한 조상 양식과 비할 곳 없는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담뿍 간직하고 있어서 백제불상 계열의 특이한 표현 감각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 머리 위에 조그맣게 도드라진 6개의 맵시라든가 감았는지 떴는지 분간할 수 없는 도톰한 눈매, 그리고 풍만하면서도 차분한 얼굴에 번져나가는 가냘픈 미소 등 고대 특유의 담소한 아름다움은 신비로운 매혹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을 뿐 아니라 일본에 남아있는 아스카 시대 좌상 양식의 원류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금 느껴 알게 했다. 통견으로 된 가사와 좌대에 드리워진 도식적인 옷주름, 그리고 가슴 앞에서 두 손을 겹친 수인 등 모두 그 시대의 고격을 잘 드러낸 것이며, 이 불상은 마땅히 백제시대 열애 부처 양식의 한 본보기로 삼을 만도 하다. 그러나 앞가슴에 음각으로 표시된 불자가 새겨 있고 등 뒤로는 평면으로 소박하게 맞물렸으며 드리워진 의복 주름 아래로 좌대가 높직이 드러난 것은 아마도 이 부처님을 고정하기 위하여 아래 좌대에 꼽도록 마련된 촉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백제시대의 소위 석불 중에는 이러한 유백색의 곱돌로 된 예가 많았던 모양으로 지금 부여 박물관에만도 납석제 불상 단면이 몇 개나 보관되어 있다. 조용한 시간에 은은한 광선 아래 비치는 이 단박한 불상의 살결과 담소한 얼굴 맵시를 바라보고 있으면 백제 조각이 지니는 은근한 아름다움의 일면과 그 염원을 역력히 느껴 아는 듯만 싶다. 금동미륵 보살 반가상.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지닌 아름다운 특색은 사색하는 부처님으로서의 깊고 맑은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인체 사실의 원숙한 조각 솜씨와 오묘한 해화를 이루어 주는 데에 있다. 슬픈 얼굴인가 하고 보면 그리 슬픈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미소 짓고 계신가 하고 바라보면 준엄한 기운이 입가에 간신히 흐르는 미소를 누르고 있어서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을 뼈저리게 해주는 것이 이 부처님의 미덕이다. 인자스럽다, 슬프다, 너그럽다, 슬기롭다 하는 어휘들이 모두 하나의 화음으로 빚어진 듯 머릿속이 저절로 맑아오는 것 같은 심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처님이 중생에게 내리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불상 양식은 원래 멀리 불교의 본고장인 고대 인도에서 비롯되어서 중국에 들어온 후 다시 6세기에는 우리 고구려 백제에 들어왔다. 6, 7세기에 걸쳐서 이 반가 사유상은 고대 한국인의 손으로 그 세련의 절정을 보이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가 사유상 하면 의뢰 한국인의 삼국시대 작품을 꼽게 되었다. 그러한 뜻에서 일본 학자들은 과거의 반가 사유상 종류의 불상들을 삼국의 불상이라고 일컬었을 정도다. 이러한 우리나라 삼국시대 반가 사유상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작품은 덕수궁 미술관에 있는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과 국립박물관의 이 작품, 그리고 석조 반가 사유상으로서는 서산 마의 삼존불, 경주 서앙리 출토 반가 석상, 봉화군 물야 출토 반가 석상 등이 있지만 금동상으로서 이만큼 크고 훌륭한 반가상 작품은 고장인 중국 본토에서도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바른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걸치고 바른 손으로 가볍게 턱을 괴고 고요히 걸터앉아 명상하는 자세의 불상 양식의 유래는 원래 석가열애가 출가하기 전 아직도 왕자였던 시대의 모습을 연상한 것으로 인생의 번뇌 속에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젊은 석가의 자태를 표현한 것이었다고 한다. 미륵보살 반가상. 일본 경도시의 광룡사에 가본 사람이라면 그 절에 모셔져 있는 목조미륵 보살 반가상이 풍기는 너그럽고 고요한 아름다움에 비상한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원래부터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 부처님을 한국 사람이 조각한 한국 계통의 부처님이라고 전해오고 있었지만 일본 학자들은 대개 이것을 쉽게 시인하려 들지 않았고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일본 조각 작품인 양 온 세계에 자랑 삼아왔다. 8.15 후 이 불상에 관심이 깊은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 불상의 시대 양식과 풍토 감각, 그리고 조각재료의 원산지와 목질 등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서 이것이 거의 고대 한국에서 건너간 작품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자들의 올바른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해도 미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불상 앞에 서서 받는 느낌이 일본적인 감각이나 표현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질적인 아름다움이 곧 한국적인 아름다움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화된 삼산 보관 양식과 너그러운 이맛전, 그리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조촐한 인매에서 풍기는 담담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어질고 너그러운 한국인의 핏줄을 느끼는 듯 싶은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환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을 같이 본 서양 학자들도 첫마디에 동감해 줄 만큼 우리에겐 낯익은 인상인 것이다.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이러한 미륵보살은 이른바 미리불로 지금부터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세상에 나타나서 현세불인 석가열애의 제도에서 빠진 중생들을 제도해 주실 분이라 한다.
오른팔은 가볍게 들어서 다소곳이 숙인 얼굴을 손끝으로 쥐었고 왼팔은 왼 무릎 위에 얹어서 명상하는 자세를 나타낸 이 보살 방가상 양식은 원래 입산하기 전 왕자 시대의 인생의 번뇌 속에 잠겨 있던 석가모니의 자태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불상 양식이 독립된 미륵 보살상으로 성립된 것은 5, 6세기 무렵 중국에서였다. 이러한 중국의 미륵 보살 방가상 양식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할 나위 없이 세련되었으므로 이러한 미륵 보살 방가상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작품이 가장 뛰어나게 되었다. 이 관룡사 방가상이 신라 것이었는지 백제 것이었는지 또는 고구려 것이었는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밝히기는 힘들지만 사색하는 성자의 모습을 이렇게 순수하고 고요 속에 표현해 고대 불교 조각사를 빛내준 한국인의 예지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일본 속에서도 맹맥히 살아있는 것이다. 신라의 석조보살 욕심도 아첨도 비웃음도 시세움도 모르는 천진스러운 미소를 이 한 쌍의 보살에서보다 값지게 느낀 일은 없었다. 말하자면 마치 미소의 원초와도 같은 가장 순수한 이 이름 모를 미소의 아름다움에 나는 대번에 매혹되었고 그날의 첫인상은 미소의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미학을 오랫동안 지배해 주었다. 굳은 화강석을 사무떡 주무르듯 다루어낸 신라의 조각가들이었지만 이다지도 부드럽고 따스한 감각을 이처럼 굳은 돌 속에 스며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원래는 열애 삼존불의 협시 보살로 경주 남산 장창곡 땅속에서 본존불 열애상과 함께 발견된 유물이었는데 그 나라 부처님의 얼굴이 그 나라 사람들의 얼굴을 닮았다든지 또는 그 민족이 이상으로 하는 인간상의 표현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이 보살의 미소야말로 한국 사람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태일 수 있고 이 미소가 바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낳아온 한 가닥의 복된 바탕이었다는 것을 명심해 두고 싶다. 이렇게 미소 지으며 조상들은 살고 싶었고 그리고 이러한 미소를 후손에게 되살려 주고자 한 신라인들, 특히 조각가들의 총명과 참된 마음의 아름다움이 오늘의 우리 사이에 길이 이어져야만 하겠다. 한국 조각사에서도 그 유물로 보면 삼국시대 신라의 화강석 조각에 가장 마음이 쏠린다고 할 수 있고 그 뒤를 이은 통일신라 시대의 화강석 조각은 삼국시대 신라 조각들의 역량을 외곳으로 모아 세련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조각의 우수한 전통은 화강석 조각에서 발휘되었다는 느낌이 깊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대 조각의 갈 길도 어쩌면 이러한 화강석 조각의 궤도 위에서 중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한반도에는 가는 곳마다 좋은 화강석이 풍부하게 묻혀 있으며 이것을 다루는 솜씨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족속들이니 앞으로 이 화강석 문화 건설에 기대할 바가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화강석으로 집을 세우고 기념물을 세우고 또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과거의 우리 문화유산 중에 얼마나 큰 비중을 가졌던가. 신라 나원리의 5층 석탑이나 고선사 3층 석탑, 석굴암과 불국사의 대석당과 굴원, 건조물에 이어질 현대 화강석 미술의 중흥에 붙이는 염원이 나는 이 착하고 아름다운 보살 부처의 미소 속에 담뿍 기약되어 있는 듯만 싶다. 석굴암 본존상 경주 토암산 중턱에 자리잡은 석굴암에서 앞을 바라보면 멀리 동해로 트인 양장 구곡의 계곡을 따라 대종천이 흐르고 이 내가 바다에 이어지는 월성군 봉길리 어촌의 앞바다에 대왕암이라 일컫는 큰 암초가 솟아있다. 이 암초의 중앙에 넓이 4칸 정도의 방형으로 파내려간 인공못이 있고 이 못 속에는 흡사 거북이나 전복 등어리 모양으로 만든 거대한 뚜껑을 덮은 신라 제30대 문무대왕의 능이 맑고 푸른 물속에서 신비롭게 안치되어 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성왕이며 황해 정신이 투철하던 문무대왕은 평화로운 신라를 항상 노략질하는 왜구를 저주한 나머지 내가 죽으면 동해의 호국령이 되어 왜적을 무찌르겠노라. 부디 나의 뼈를 동해바다의 장사진에 달라는 뜻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애국신의 화신 같은 위인이었다. 그분의 이러한 유언에 따라 온 세계에 그 예가 없는 신비로운 해중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중릉
신라 사람들은 문무대왕의 이 지극한 뜻을 받들어 이 문무대왕릉을 중심으로 가문사, 석불사 같은 큰 절들을 세워서 호국용으로 화한 문무대왕의 힘과 불법의 힘을 빌려 항상 바다로 침노해오는 외적들을 물리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석굴암은 바로 그러한 신라 사람들의 염원이 스며있는 국가적인 절이었으므로 이 절과 불상 조각에 나타난 신라 예술가들의 정성은 너무나 간절한 기도 같은 것이었다. 이 석굴암 중앙에 자리 잡은 석과 열의 좌상의 숭엄한 눈길은 항상 멀리 동해바다의 수평선 너머 먼 외적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수위는 촉지항 마인으로 적국을 항복시키려 한 신라인의 거족적인 소원이 여기에 뭉쳐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자대비하며 원만한 위장 부형의 얼굴은 신라인들의 이상하는 남성미의 꿈을 재현한 것이기도 하며 이 열애상을 둘러싸고 세워진 천이나 보살들의 아름다운 얼굴은 신라인들의 이상하는 여성미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투철한 신라 사람들의 정신력을 기둥으로 해서 신라의 조각, 특히 이 석굴암 조각의 아름다움은 사색적인 한국인의 감각과 주위 환경에 알맞는 크기로 세계 어디에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은 제1급의 작품을 낳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문무대왕의 위덕과 신라인들의 사색과 염원, 이것은 과거의 한국미를 창조해준 자랑스러운 샘터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석굴암의 11면 관음상. 일본인 학자 빈전 격자 박사는 일찍이 우리 석굴암의 조각을 당나라 명공의 작품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일이 있었다. 말하자면 이러한 걸작품은 당나라 조각가가 아니면 그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석굴암 조각들 자신만이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랫동안 신라 불상들의 얼굴을 봐오고 또 중국 당나라 불상들의 얼굴을 눈에 익히고 보면 빈전 박사의 이러한 견해는 그 자신조차도 분명히 인식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좁은 한국 반도 안에서도 시골에 따라 사람들의 성품이나 얼굴 모습에 지방적인 특색이 드러나는데 더구나 종족의 본바탕이 다른 중국 당나라 사람들과 신라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나 그 풍김이 혼동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어느 민족이고 간에 종교적으로 숭앙하는 신이나 인물 조각에는 을에 그들 민족의 이상으로 삼은 남성형이나 여성미가 은연중에 표현되기 마련이어서 석굴암 조각들도 따지고 보면 신라인들이 이상하는 남성형과 여성미를 고도로 농축해서 표현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당나라 때의 불상 조각 작품의 모습이나 풍김에는 역시 중국 사람들의 정정이나 풍김이 농후하며 석굴암 불상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족적인 풍김과 그 이상이 완연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나는 과거 외국을 여행하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동양불상 조각들을 보게 될 때면 먼저 설명을 보지 않고 일부러 멀찍이서 어느 나라 불상인가를 내 나름으로 판단해 본 뒤 그 설명판을 보고 맞고 안 맞는 것을 밝혀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내 눈이 대단한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나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즉 내가 멀리 떼어놓고 중국 불상이거니 일본 불상이거니 또는 이것은 한국 불상이거니 하고 판단한 것은 거의 들어맞았던 것이다. 나는 석굴암에 갈 때마다 그 자비롭고 원만한 보존 불상이나 보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잘생긴 한국인의 얼굴과 그 풍김을 다시금 그 모습들 속에서 되새겨 보면서 진실은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본존 석과 열의 불상 뒤에 숨어 서서 가냘프고도 깔끔한 모습으로 불타에 바치는 지성을 절절하게 표정 짓고 있는 11명 관음 보살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신라 여성들이 지녔던 높은 절조와 청정한 풍김을 연상하면서 마음이 설레곤 했다. 이러한 아름다움이야말로 한국미의 복바탕에 흐르고 있는 선과 미의 음률이며 비록 불상의 조상 양식이 당나라 것을 따랐다 하더라도 당나라의 조각일 수가 없고 요새 흔히 볼 수 있는 얼치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절대로 없다는 점에 새삼스러운 흥겨움을 느끼는 것이다. 석굴암의 범천상.
범천이란 인도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격의 하나였지만 불교에서는 석가열애를 찬양하고 불법을 지키는 신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불교 미술에 나타난 범천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는 경주 석굴암 석가열애상의 둘레에 화강석으로 새겨 세운 범천상을 들 수 있고, 이 이방신인 범천상은 신라 조각가의 놀라운 솜씨로 완전히 한국미의 너울 속에 감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범천상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인 신이지만 이 석굴암 범천상을 보면 알 수 있듯 가냘프고도 풍만한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미가 얇은 비단어 주름 속에 맥맥히 감추어져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준엄한 듯 하면서도 입가에 간신히 풍기는 이름 모를 미소와 맑고 청정한 이마, 그리고 기품 있게 반개한 두 눈길과 오똑한 코 밑에 단정하게 여며진 작은 입가에서 도톰한 두 볼로 번져가는 결곡한 아름다움이 바로 동경하는 신라 여인들의 애틋한 자세였다고 해두고 싶은 것이다. 부드럽게 들이운 왼손에 정병을 들고 오른팔은 가슴 높이에 올려서 백불자를 든 균형 잡힌 자태의 아리따움은 아마 육체의 사실에 극치를 다했던 히랍 조각의 동적인 아름다움 위에 신라인의 고요한 사색을 담은 정적인 아름다움을 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따라서 히랍의 여신상보다도 한층 정신적인 깊이가 있다고 해야겠다. 과연 신라 여인들이 어떻게 아름다웠는가? 그리고 신라인들이 이상하는 여인상이란 어떠한 타입의 미인이었는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이 범천상은 인도 미인도, 당나라의 미인도 닮지 않은 신라 여인의 얼굴임에 틀림이 없으니 우리 민족의 이상하는 여인상, 그리고 거기에 기조를 둔 여인상으로서 이 석굴암 범천상이나 보살상들이 지닌 아름다움은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존엄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도 고도 경주시의 거리나 경주 시골길을 걷고 있으면 언뜻 이 범천상이나 보살들을 연상시키는 앳된 여인들의 정제된 얼굴 모습을 볼 때가 있으니, 미술에 나타나 숨길 수 없는 민족 양식이란 참으로 고마운 것이라고 해야겠다. 철조 석가열애 좌상. 통일신라 시대 후반기부터 고려시대 전반기에 이르는 동안 불교 조각에는 철로 주조된 불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철조 불상들은 대개 1m 이상 3m에 이르는 대형의 것이 많고, 대개는 열의 좌상들이어서 위장부다운 원만 구조의 남성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석가열의 좌상은 경기도 광주군 하사 창리의 고대시대 절터에서 옮겨온 것으로 이러한 철조열의 좌상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잘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것이 고려시대 초기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통일신라기의 양식을 짙게 반영하고 있어서 신체 각 부의 비례도 매우 좋고 또 조상 격식도 허술한 점이 없다. 앉은 키의 높이가 2.88m나 되는 보기 드문 대작이어서 어질고도 자비로운 성자의 모습에 한층의 위엄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촉지항 마인의 수인이 희미하는 보이지 않은 절대의 힘이 방한 분위기의 장엄함을 한층 조성해 준다는 느낌이다. 정면을 정시한 얼굴을 앞에서 우러러도 좋지만 고요한 시간에 먼 곳에서 옆 얼굴을 바라보노라면 1점 속기 없는 신비로운 검은 영상이 마치 슬픈 마음처럼 가슴을 일렁이게 해줄 때가 있다. 주조 기술은 그다지 원숙하지 못해서 이음새 부분 같은 데엔 언덕이 져 있고 또 오랜 풍우의 사가 도금도 흔적이 없지만 한낱 무쇠 조각이 이렇게 우리 앞에 간절하게 작용해 온다는 것은 이 불상을 주조한 예술가의 마음이 그려본 성자의 영상이 그리도 맑고 깨끗했을 것이라는 뜻이 될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하사 창리 마을에 있는 이 절터에는 이 부처님이 자리 잡았던 거대한 화강석 대자가 남아있고, 수만 편 논밭 가운데 드러나 있는 주춧돌과 석불들이 그 옛날 이 부처님이 건재하던 당시의 성관을 짐작해 해주고 있다. 하반신이 밭 가운데 묻힌 채 아직도 이 부처님이 제자리에 있었던 구 한국 말년의 어느 날 이 부처님의 손을 깨트려서 파쇄로 짊어지고 고갯길을 넘어간 엿장수가 있었다면, 고갯마루를 가리키던 한 노인의 손길을 따라 그 고갯길을 바라보니 마치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빛을 받으며 허위적거렸을 그
하찮을 것 없는 한 한국인의 추한 뒷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을 금하기가 어려웠다. 철조 열의 불투. 부처님의 얼굴에서 부처님으로서의 숭고한 신경미를 간직한 것은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낯선 외방인을 닮아 있거나 너무나 엄숙해서 마음 편하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얼굴이라면 서먹서먹해지기가 쉽다. 그리고 곱상궂은 잔손질이 많아도 도량이 좁아 보이기 쉬워진다. 내가 이 철조 열의 불들을 처음 본 것은 아마 1960년대 초의 어느 해 여름이었던가 싶은데 이 부처님을 보는 순간 나는 가벼운 마음의 흥분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대번에 좋아졌다. 너그럽고도 앳된 얼굴이 싱싱하면서도 그윽한 미소 속에 스며진 도도덜도 할 수 없는 참사랑의 간절한 뜻이 내 마음을 훈훈하게 어루만져 주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화강석으로 부처님을 그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던 우리 신라 조각가들이었지만 무쇠 부처님을 만드는 기술의 어려움은 돌이나 청동과는 또 다른 주조 기술의 차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처님은 지금 비록 머리만 남아있는 파불이지만 간추려진 얼굴 모습이 주는 그윽한 분위기는 거의 텄삼을 데 없는 주조 기술이라 하겠다. 만약에 몸체까지 다 갖추어 남아 있었던들 통일신라 부처님 중에서는 첫 손을 꼽을 만큼 아름다운 자태였으리라고 믿어진다. 생각해보면 어디에선가 만난 일이 있는 듯도 싶은 어진 그 얼굴, 그리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듯 싶은 거룩한 표준 한국인의 이 얼굴은 말하자면 신라 사람들이 이상하는 사나이였으며 우러르고 싶은 남선상의 한 본보기였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부처님을 더 좋아한다. 내 마음이 어수선할 때 나는 이 부처님 얼굴 바라보기를 남몰래 하고 있다. 마음이 어두울 때 바라보면 그 얼굴은 내가 네 마음속 헤아리노라 하는 듯 혹은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굽어보는 것 같다. 언젠가 어느 서양 사람이 이 철부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저만한 주조 기술이 있으면서 너희 나라는 왜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졌느냐는 질문을 한 일이 있었다. 이 서양 사람은 물론 철로 만든 철조 기술이 그 당시 세계에서 저만치 두드려졌었는데 왜 무기 개발을 안 했느냐는 농담이었다. 그때 내 대답은 이러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에게 진 것은 아니다. 그들의 7년 싸움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국민들은 처절하게 싸웠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는 침략자들은 쇠붙이를 보면 우선 무기를 만들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민족은 그 마음의 본바탕 자세가 이 부처님의 평화롭고 너그러운 의로운 얼굴처럼 무기 만들 생각은 아예 안 했던 것이다. 한송사 석조 보살 좌상. 한국 석조 불상이 좋은 전통은 신라시대의 화강석 조각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안 도처에는 석질이 매우 좋은 화강석이 많으므로 건축이나 조각 재료로 화강석을 다루는 솜씨가 일찍부터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서양의 그리스나 로마의 뛰어난 석 조각들이 대개는 그 지방에서 나는 대리석을 재료로 삼아온 점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거의 화강석의 만능이던 신라시대 석 조각도 고려시대에 이르면 대리석 재료를 개척해서 대리석 불상 중에 간혹 뛰어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강릉 한송사 대리석 보살 좌상 같은 예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야무진 화강석을 마치 떡 조무르듯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던 한국의 조각가들이었던 만큼 연한 대리석 조각을 다루기는 매우 쉬웠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역시 화강석 조각에서 오랫동안 쌓인 전통적인 대범한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서양의 대리석 조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교미의 폐단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고맙다. 높은 감투 모양의 보관을 쓰고 양 어깨로 모발을 들이운 이 보살은 풍만한 얼굴에 반쯤 뜬 두 눈이 아래를 굽어보는 부드럽고도 다소곳한 표정을 지녔고 조그마한 입 언저리에서 풍기는 미소 지는 인자한 모습은 아마도 이 시대 강릉 지역의 석조 보살상들이 지닌 공통적인 감각으로 느껴진다. 강릉 신복사 자리와 오대산 원정사탑 앞에 앉아있는 석조 공양 보살들의 표현이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원래 이 한송사 석조 보살 좌상은 한 쌍이고 그 절터에 있었던 것을 일본인
화전 웅치라는 자가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입수해서 1912년 12월 동경제실박물관에 기증했다. 나머지 하나는 머리를 잃은 채 지금 명수군청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동경제실박물관에 있던 온전한 하나는 1966년 봄 반환문화재 속에 포함되어 일본 정부에게서 50년 만에 되찾아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보살상은 불명은 확인하기 힘드나 대강 33관음 중의 하나인 다라보살로 인정된다. 이 다라보살은 관자재 보살의 눈에서 발산하는 대광명 속에서 태어난 보살이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당시대 말기 또는 북송시대 초기에 일어난 신앙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고려시대 초기 불상에 있었을 법한 보살 부처이다. 안동 제비원 열애 석불 보라색 황혼빛이 은은하게 비껴가는 안동 제비원 석불을 멀리서 바라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마음의 울렁임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바람에 뽀얗게 석삭은 화강석 살결 위에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혹은 보라색으로 혹은 연분홍색으로 환하게 피어나는 너그러운 얼굴은 아마 누구의 기억에도 영영 잊혀지지 못할 것이다. 10m나 되는 높은 자연 석벽에 몸체를 부각하고 그 위에 2.43m나 되는 큰 얼굴을 따로 새겨 얹어서 서향으로 앉힌 구상은 마치 자연과 인공의 미묘한 해화에서 오는 화음처럼 주위의 산천의 아름다움의 전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부처님의 높은 공덕을 대자연의 공간과 시간 속에 메아리치게 해주었다는 느낌이다. 생긴 대로의 석벽에 욕심없이 손가는 대로 내려 그은 옷주름하며 밑도 끝도 없이 끝나버린 부처님의 아랫도리 등을 보면 과연 잔재주를 모르는 욕심없는 백성의 것이로구나 싶어진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영주로 가는 신장로를 10리쯤 나가면 조그마한 능선을 넘는 고갯길이 있고 3층 석탑이 서 있는 고갯마루턱 서면의 한 절벽 위가 바로 이 부처님의 고장이다. 이러한 마애불이나 독립석상은 한국 안의 도처에 남아있지만 이 열애상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것은 그만큼 이 부처님의 모습과 숨결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스스럼이 없는 까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의 선의와 몸짓과 동떨어지지 않은 너그럽고도 정다운 모습이 석양노래에 비칠 때 향수에 젖은 인간들의 선의가 아마 이 부처님의 얼굴에 거울처럼 옮아가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까지 너그럽게 들이웠고 왼손은 왼편 가슴 위에 들어서서 중품 하생의 인계를 보인 점이라든가 서양 정립한 자세로 보면 아마 이 석불은 아미타 열애상인 듯도 싶으나 그 불명을 분명히 밝혀주는 요건이 매우 희미한 점에 한층 한국 부처님다운 어수룩한 점이 서려 있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